네, 11월 7일 김은재 뉴스 두 번째 코너 김은재 인터뷰입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최고 선수 모셔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요. 또 오늘 굉장히 의미심장한 책을 내신 분이 계셔서 모셨습니다. 이철희 전 정무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미심장한 책, 제가 이름부터 이게 뭘까 싶은데요.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부제가 탄핵의 정치학이에요. 아니 이 시국에 이런 책이라니 굉장히 용감하신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한테 이 탄핵이라는 키워드를 생각나게 하시게 하는 책입니다. 용감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은 돗자리 깔고 앉으라 그러던데. 어떻게 알고? 그래서 저희가 미리 섭외를 했는데요. 또 오늘 공교롭게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다 보니까 그 이야기 먼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석님, 제가 진짜 좀 궁금했던 게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반말을 계속 하시는 모습들이 노출이 돼서 저희 댓글창에도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대통령이 반말을 하시냐라는 질문이 있던데요. 이게 청와대 근무했던 경험에 따르면 익숙한 일인가요? 이게 뭔가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설마 그게 익숙하겠어요? 아니, 근데 너무 그냥 많은 사람 앞에서 참모한테 반말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요. 네. 그분은 늘 그러신 것 같은데? 일관성이 있어 보이시던데? 아니, 큰일 났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부터 좀 해주세요. 야당이 논평을 잘했던데요. 예. 전파 낭비. 전파 낭비다. 오늘은 전파 낭비였다. 왜 저걸 할까? 예. 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 하냐? 제가 쭉 보면서 든 생각은 대통령이 할 사람이 아닌데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정확한 것 같아요. 당신 대통령 자격이 있어? 명태균 씨가 전하고 있는 말이죠. 이제 여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예. 뭐 제가 좀 이런 말하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자격이 없는 분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걸 확인시켜주는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지켜보고 있는 게. 네, 전파 낭비고 대통령 자격이 없는 분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건데 그럼 뭐 점수를 좀 매겨달라고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매길 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점수는 기본이 됐을 때 채점을 하는 것이고 이분은 채점 대상이 안 되는 거지. 채점 불가인가요? 네. 재수강. 컷오프. 컷오프. 그러면 진짜 왜 했다고 보세요? 이 기자회견. 본인이 그냥 뭐 쏟아내고 싶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도 되게 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 미리 다 날짜를 기자단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잡거든요. 네.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날 어떤 날 저녁에 갑자기 이번 주 월요일 저녁에 갑자기 알려졌습니다. 네, 9시 반 정도에. 그거는 뭐 제가 뇌피셜로 그림을 그려보면 대통령이 야 그때 해. 저녁 드시고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한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하자. 예. 내가 다 정리할게. 이러신 거 아니에요? 너무 자신감의 차이네요. 뭡니까 이게? 그 자세도요. 국민 앞에 이거 단추 풀고 그것도. 그런 것도 원래 다 준비를 해요?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때.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이. 예. 어쨌든 국민을 대하는 거잖아요. 예. 반듯한 자세로 이것도 이제 단추도 잠그고. 의관을 정제하고. 그럼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대하는 태도로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참. 예.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팔 이렇게 쭉 뻗고. 한동훈 대표 앞에서도 그런 포즈 한 것을 사진을 풀하기도 했었던 대통령이긴 한데요. 참 보다. 네, 오늘 굉장히 답답한 심정들을 댓글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 근데 많은 말을 쏟아냈잖아요, 대통령이. 가장 좀 인상적인 말은 뭐였다고 보세요? 오늘 키 센턴스. 부부싸움을 뭐 좀 해야 되겠다 이 말이 제일 와닿던데요. 어떤 의미에서 와닿으셨어요? 그 두 분간의 의견 차이는 있는 것 같다. 그죠?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잘 못 이기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내가. 그런 의미라고요. 예. 사실 V0가 김건희 여사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본인이 한번 V0를 맞서 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요. 뭐 그런 걸로 저는 읽혔어요. 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근데 대통령의 부부싸움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으면서 들긴 핸드폰 하던데. 공유한다 이런 것도 좀 아주 구체적인 깨알 같은 정보를 또 주셔서. 근데 정치인들은 저는 공유 안 하는데 핸드폰.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뭐 주변에 그런 사례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전혀 핸드폰 공유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를 도와주기 위해서 배우자의 역할로서 문자를 대신 답장을 해줬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일일이 배우자가 답장을 했다. 그런 경우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건 없는데 그러면 안 되죠. 사칭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 문자에서 본인이 김건희 여사라고 말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여사가 대통령인 척하고 문자 보낸 거예요? 그 윤모가 보낸 걸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김모가 쓰고. 그렇네요. 그 답장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답장했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속은 거지. 속은 거지. 근데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오늘 왜 했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게 할 얘기예요? 그 말은 정확하게 또 미쳤어 이런 표현을 쓰긴 쓰더만요. 네. 저 수석님 말씀 듣고 보니까 더 약간 좀 충격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된 거를 보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더 염장을 질렀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주는 스트레스가 크다 이 말씀이신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참 윤석열 보기도 힘든데 이제 트럼프까지 봐야 되냐 이랬는데. 자,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자, 가장 이번 주에 나온 정말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이철희 수석이 낸 책인데요. 나쁜 권력을 어떻게 무너뜨리나로 할 걸. 예. 어떻게 무너뜨리나. 제목 2세를 찍으면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그래서 이 책 출판사에서 이야기해가지고 5권 확보했거든요. 구독 인증해주시는 분한테 이철희 수석 사인을 해가지고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요. 이곳으로 지금 저희 시사인 유튜브 구독했다라고 인증을 해주시면 이 따끈따끈한 책 정말 지금 아주 뜨거운 책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구독 인증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수석 앞에 책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책 이야기 하기도 전에 그래도 김 여사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대통령이 사과를 그래도 했다라는 건 아마 내일 보수 언론에서 좀 강조를 하지 않을까. 그러겠어요. 그래요? 그 사고가 아니죠. 벌써 추경호 원내대표는 굉장히 진솔하게 오늘 대통령이 사과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던데요. 그분의 멘트는 아마 기자회견 전에 써놨을 거요. 이거는 보기도 전에 이미 친윤계에서는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할 것으로 보였다. 저는 못 봤는데 중간에 제가 이제 뭐 다른 일 때문에 이제 그만 보자 해서 끊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그 부산일보 기자분이 유일하게 마지막에 야무지게 질문 하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마지못해 사과를 하긴 했는데 뭐에 대한 어떤 행위에 대한 사과인지도 분명하지 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답변하는 거를 더 보면 왜 사과했는지가 구체적이지 않다. 두루뭉술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박석호 기자가. 예. 그러니까 그건 사과가 아닌 거죠. 그 질문에 이어서 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오히려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내가 답하겠다 이런 취지로 피해 나가더라고요. 그건 사실 사과라고 정치인의 사과의 정석에도 맞지 않고 일반 사인 간의 사과로 보기에도 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은 그럼 사안의 엄중함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버티면 된다고 여기고 있는 건가요? 보시기에. 제가 보면서 느낀 바로는 모르는 것 같다. 사안의 엄중함을. 뭐가 잘못인지를 모르는 것 같다. 그럼 기자회견 왜 했죠?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냥.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내가 다 정리할게. 내가 다 가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다 정리될 거야. 이런 자세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오늘 나온 기자회견 이후에 후속 조치는 김 여사가 해외 순방을 가지 않겠다. 당장 이제 있는 남미로 가는 해외 순방 그리고 두 분이 개인 번호를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가 TV조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런 조치를 낸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한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인이 남편을 도와서 뭐 이러저런 조언을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태도 아니었나요? 근데 뭐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니 시끄러우니 행동은 뭐 좀 하지 말라면 안 할게. 그래 알았어. 네가 하라. 니들이 하지 말라면 내가 안 할게. 이런 정도 태도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문제인가는 고려를 안 하고 사람들이 그냥 불쾌하게 생각하니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불쾌하게 생각을 하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런 자세이니까 우선 공직자로서는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만 뭐 돌을 던지면 맞겠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특히 야당이라는 거기 앉아 있으면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 주변에 있거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당의 비판이라는 거는 의뢰 야당은 비판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뽑아준 우리 헌법에 주권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국민이 던지는 돌을 맞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건 사퇴하고 집에 가야죠. 아, 자진 사퇴하고 집에 가야 그 된다. 자리에서 왜 국민이 던지는 돌을 맞아요. 예. 그리고 국민들은 충분히 의사표시를 이미 했잖아요. 우리가 매일 드러나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 의사가 확인되죠. 그잖아요. 19%라는 얘기는 오늘 MBS도 또 최저 기록했죠. 갤럽 조사로 19% 지지율 나왔다는 얘기는 그냥 의례적으로 대통령이니까 지지하는 게 한 10%쯤 된다고 보면 지금 한 자리 숫자예요. 아, 10 빼고 하면 9다. 그렇죠. 진짜 지지하는 거 9다. 진짜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주변에 윤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찾는 거는 쉽지 않을 거요. 어느 분이든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네. 민심이 이반돼 있다는 게 보여주는 거고 지난 총선의 결과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엄중하게 회초리를 들었잖아요. 심판한 예. 거 아닙니까? 국민이 표로서 메시지를 던지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민심을 전달하고 있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다? 그냥 뭐 자꾸 아우성 치고 시끄럽게 하니까 막 이런 정도는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라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저 대통령을 하면 안 되는 분이 대통령 자리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은 거죠.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이 그러면 굉장히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끓는 점을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임계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임계점까지 왔다. 이제는 선을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아마 어떤 분인가 유승민 대표였던 것 같은데 마지막 기회다. 예. 네. 저는 그래서 뭔가를 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사전에 취재를 좀 해보니까 오늘 아침에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분위기 아니다. 전혀 그거 뭔가 아닙니다. 할 분위기 아니다. 네, 전혀 그거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큰일 났다. 드디어 이제 저는 제가 이 책이 탄핵의 정치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탄핵이라는 거는 이 헌법에 정해진 가장 최고의 견제 수단이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직이라는 건 대통령제의 장점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거는 대통령의 임기를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 기간 그쵸. 동안에는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내각제는 임기가 따로 없잖아요. 근데 가장 최고의 견제 수단이 탄핵인데 탄핵을 남용할 경우에 폐해가 또 있어요. 그잖아요. 그 탄핵이 이 정치 상황에 따라 막 모든 정치 세력들이 약할 때 대통령직을 뺏겼을 때 동원하는 수단이 되고 무기가 됐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남미의 몇몇 국가들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나라 그렇죠. 엉망이 다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핵이라는 걸 남용하면 안 된다. 쓸 수 있는 카드다. 그러나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 또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이미 검증이 됐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했다가 힘으로 밀어붙였다가 엄청난 역풍에 휩싸여 가지고 총선에 졌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그때가 처음으로 우리 헌정사에서 의회 권력이 교체된 첫 번째 사례. 오히려 그 역풍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랬던 전례에 비춰서 저는 조금 신중하다는 입장인데 오늘 하는 걸 보면 이제 제 감으로는 탄핵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이 열리는 거구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철희 수석같이 신중론자조차도 오늘 기자회견을 보니까 탄핵의 문이 열리겠다라는 이야기 할 정도의 열리는 것 같아. 상황이다라고 하는. 본인이 안에서 열었어요. 윤 대통령이 열었다. 밖에서 연 게 아니고. 탄핵의 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열었다. 본인이 안에 열었어요. 근데 본인은 여전히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탄핵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무슨 생각으로 저러냐. 저렇게 하면 감당이 되냐. 예를 들면 김건희 이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지금 뭐 막았다고 칩시다. 계속 막아지냐. 검찰을 언제까지 검찰이 자기의 수정 노력을 해줄 것이며 정권이 그 양반 표현에 의하면 길어야 5년인데 5년 지난데 다음 정부 때 이거 안 할 거냐. 통상의 상식에 비춰보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못 막잖아요. 지금 막는 게 차라리 싸게 막는 거지. 그때 가면 더 비싸게 막는 될 텐데 제 견적으로는 제 상식으로는 무슨 배짱과 무슨 감량으로 계산이 있길래 저렇게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고 느낀 거는 거기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한다네요. 계산 자체를 안 한다. 당장 막
오늘만 사는 대통령. 그러니까 자신은 대통령이나 총장일 때 자기 부인이라고 뭐 감싸주거나 맞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딴 나라에서 온 사람 같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많은 언론이 뭘 비판하고 있는 거죠? 예. 그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안 될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쓰신 책에 따르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탄핵 사례 두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사례를 또 비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결국은 그 여건의 선택이라고 하는 지점을 또 짚어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처럼 탄핵문을 윤 대통령이 열었다고 하더라도 여당의 지금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쉬운 일은 아니어 보이는데, 한동훈 대표라든지 여권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탄핵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여권이 이렇게 단일한 대우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당장 지금 뭐 탄핵으로 곧장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제가 문이 열렸다고 하는 얘기는 탄핵 논의를 지금 정치권에서 뭐 섣불리 탄핵하자 마자 논의로 간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 마음속에 제가 볼 때는 이미 심리적 탄핵이라는 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저 시사인 커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도 다뤄주셨던데요.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속으로 19%라고 그러면 제가 한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9%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으로 좀 인정할 수 없다. 지난 대선의 효과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걸 보니 도저히 대통령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심리적 탄핵인 건데 국민들이 이 심리적 탄핵을 넘어서서 2년 반이나 남았지만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쯤에서 이 정부는 마감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행동에 나서면 그거는 여당이 108석이 아니라 180석이라도 못 막죠. 결국 여론이 불타면 못 막죠. 박근혜 탄핵이 여당 의석이 모자라서 못 막은 거 아니거든요. 그랬죠. 그때 123대 122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막을 수 넘어갔죠. 있는 건데 못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심의 이 노도와 같은 물결을 누가 인위적으로 막아서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자꾸 그 민심에 불을 지르잖아요. 대통령이 스스로 불을 지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줬다. 안에서 열어줬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면 뭐 버티기 힘듭니다. 지금 제가 이제 유의미하게 보는 거는 대통령이 믿고 있는 게 TK 같은. 그렇죠. 왜 콘크리트 TK를 믿고 있느냐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영남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중에 핵심이 TK잖아요. 그래서 한 68% 가까이인가요? 제 기억에 맞다면 영남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탄핵을 막고 윤 대통령 편에서도 다음 총선에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는 건데 갤럽 조사에 의하면 지난주 갤럽 조사에 의하면 TK에서 18%예요. 평균보다 낮더라고요. 낮아요. 물론 약간 이제 그 수치는 약간 뭐 등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민심도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국회의원들한테 가요. 영향을 받는다. 심지어 TK 국회의원도. 안 줄 수가 없죠. 그러면 그분들이 마냥 그래서 뭐 우리는 뭐 무조건 막는다. 이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단일 대우가 유지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여론 때문이다. 유지되기 어렵고요. 또 하나는 자기를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늪에 빠져서 자기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아요. 또 그게 정치에 갖는 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나쁘게 뭐 권력 투쟁이라고 볼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거 있는 것을 바로잡는 힘은 다음에 뭔가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잘못이 교정되기도 하는 거라 우리 흔히 말로 본물 터진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이 뚝을 넘어서고 있어요. 물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못 막아요. 이 책에도 보면 탄핵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탄핵의 법칙 6가지를 이제 해주셨는데 지금 6가지를 하나씩 읽어보면 대통령이 부패나 권력 남용 같은 국민 분노를 자극할 스캔들이 연루되어 있는가 체크를 해주셨고요.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잃었는가 체크를 해주셨어요. 여당 또는 집권연합이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는가 이것도 체크를 해주셨고요. 야당 또는 탄핵연합이 탄핵을 가결할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가 이것도 체크를 하셨고요. 남은 2개가 탄핵이 당파성의 한계를 극복했는가 탄핵에 찬성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는가 이건데 이제 여기도 곧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맨 거네요. 뒤에 그 대규모 시위는 우리가 촛불
집회했던 연인원 1,700만이 모였던 촛불 집회를 생각하면 그 정도 인원이 길거리에 나오겠냐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길거리만 가능한 게 아니라 온라인 광장도 얼마든지 열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당파성의 한계라는 게 국회의원들 사이에 뭐 의원들 이제 지금 여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는 것도 있지만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도 이제는 이대로 못 가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전 국민 전체가 일부만 남겨놓고 대부분이 뭔가 여기서는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 당파성의 벽을 넘어서는 정도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 그 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와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저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속된 말로 이제 기름을 부을 수도 있고 이 불길에 아니면 찬물을 끼얹어서 조금 더 진정시킬 수 있는데 오늘 하신 걸 보니까 저는 기름을 붓는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아니 저처럼 이렇게 저분은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결국은 탄핵이라고 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또 그 사이에 특검이라고 하는 벽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또 계속 좀 거부권의 벽에 막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탄핵이라는 게 지난 경험에 비춰봐서 사실 검찰 수사라는 게 중요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탄핵은 정치적으로 그렇죠. 정치적 행위죠. 심판한다고 그럴까 이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만 딱 명시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형사범죄 형사처벌이 가능하냐 안 하냐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지난 이제 박근혜 탄핵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였고 노무현 탄핵은 그만한 사유 없이도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꼭 그게 전제되는 건 아닙니다. 특검 이사되는 건 아닌데 더 이제 명료하게 가는 프로세스 매니지를 위해서 특검이라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특검에서 그러면 뭔가 형사범죄가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그럼 탄핵이 달라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두 개를 연계시키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행보와 생각과 했던 것들을 보면 충분하게 지금 이게 쌓여가고 있다. 지금도 신중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나는 왜 탄핵당한 거야? 지금 하는 거 봐서는 그 생각 들지 않을까요? 윤 대통령 보면서 오히려 본인이 억울할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분은 뭐 위기 상황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개헌도 하자고 하고 뭐 심지어 특검도 수용했어요. 그렇죠. 하고 총리도 추천하라고 그러고 막 했잖아요.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도 어쨌든 그 노도와 같은 민심의 물결을 못 막았던 건데 그분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양반이 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될 거려. 나는 왜 탄핵된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들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탄핵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또 책에서 좀 재밌게 읽었던 게 이 책 이제 논문을 또 베이스로 해가지고는 굉장히 학술적이기도 하지만 또 현실을 또 파악해가지고 두 가지 실물을 경험하신 분의 장점이 잘 담겨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탄핵의 정치적 후과에 대한 또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정치적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은 국민들의 그 선거 패배와 같은 선택에 불과한 문제고 그 이후에 검찰 수사가 정치적 양극화를 만든 것이 탄핵 자체가 그걸 만든 게 아니다. 이런 식의 해설을 해주시기도 했더라고요. 그렇게 뭐 딱 부러지게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미국도 오늘 윤 대통령이 그 말씀도 하시던데 미국도 하원에서 탄핵 소추는 있었지만 상원에서 탄핵된 예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거는 형식 논리로 보면 먼저 맞습니다. 탄핵 이야기를 꺼냈죠. 형식 논리상으로는 맞습니다만 닉슨만 하더라도 상원에서 탄핵을 못 막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탄핵 효과가 난 거예요. 사실상의 탄핵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사실은 팩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되고 트럼프는 2번씩이나 탄핵 소추가 당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탄핵을 대할 때 좀 미국 하원이 탄핵 일종의 이제 안내서 같은 책을 내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탄핵은 처벌 수단이 아니라 교정 수단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누구를 처벌하려고 마음먹으면 그게 그 사람과 결부돼 있던 또는 그 사람을 공천했던 세력까지 다 도매금으로 다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너무 거대한 싸움이 되는 것이고 단지 이 사람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면하게 해야 헌정이 유지되겠다라는 교정 수단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탄핵에서 우리가 이제 아마 국힘 쪽이나 여당 지지층에서 갖는 생각은 이런 걸 겁니다. 탄핵했더니 그 주변에 있던 대부분의 정치인들, 주요 정치인들 다 형사처벌돼서 감옥 가고 선거는 해보나 마나 져버렸고 5년 권력 빼앗겼고 다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심판당했고 권력도 빼앗겼으니 지금 와서 그걸 또 하자고 우리 보고 또 하라고 우린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심리적 저항 또는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해 주느냐도 사실은 탄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막무가내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여권의 일부 사람들의 지지 또는 국민적인 합의를 더 넓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걸로 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국힘이나 이런 쪽에 다 잃는 게 아니다 라는 쪽으로 좀 정교하게 풀어가지 않으면 더 많은 노이즈가 들어가고 힘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탄핵 말고 이제 하야나 임기단축 개헌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주장들 결결은? 그것도 가능하죠. 근데 뭐 오늘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대통령 스스로 그럴 마음 먹을 것 같지는 않다. 하야의 전범을 보여준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어쨌든 그분이 하야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에 떠밀려서 하야를 했던 분이고 사실 그분도 임시정부에서도 한번 하야를 했던 분이에요. 2번씩이나 하야를 했던 분. 그리고 사실 이승만 대통령도 탄핵을 옛날에 당했어요. 탄핵 당하는 상황이니까 하야를 책에서 아니 임시정부에서 한번 탄핵 당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탄핵을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하야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을 국부로 추앙하는 것 자체도 잘 이해가 안 되긴 한데 여담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하야는 안 하실 것 같고 임기 개헌 단축 그러니까 임기 단축 및 개헌 이것도 그게 이제 상생의 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뭐 탄핵 당하고 이러면 당연히 검찰이 달려들어서 형사처벌을 하자고 또 할 테고 그러면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초토화될 수 있으니 그런 고비용 말고 그냥 본인이 그래도 개헌 수요가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개헌하자고 하니 개헌으로 가지고 본인의 죄는 어느 정도 좀 사하고 대신에 임기 단축은 내놓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만큼 양보하고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면 다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정도로 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려면 지금 해야 돼요. 그것도. 왜냐하면 할 거면 지금 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제가 뭐 그 자리에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만 시정연설 하러 와서 개헌 얘기를 꺼냈거든요. 16년에. 개헌 얘기를 꺼냈어요. 10시였던가요? 제 기억에. 그 시정연설 와서 그 연설을 들었는데 오후 저녁에 JTBC에서 태블릿 PC가 터져버려가지고 말짱 도루묵이 돼버렸죠. 그것도 타이밍이 있어요. 이미 이제 막 그 물결이 밀려올 때는 무슨 수를 써도 안 되거든요. 윤 대통령은 이 타이밍도 지금 놓쳐가는 것으로 보인다. 놓쳐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결국은 남은 길은 탄핵의 정치학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시기적절한 책입니다, 여러분. 근데 책 제목을 왜 이렇게 지으셨어요? 탄핵하자는 책은 아니에요. 알고 있죠. 탄핵하자는 책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읽은 거 안 보이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약간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탄핵을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탄핵이 성공하는지를 좀 탄핵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다음에 탄핵을 막고 싶은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지를 보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막 기술적으로 전략적인 테크닉으로 막아지는 게 아니라 막는 쪽이든 성공하는 쪽이든 누가 민심을 얻고 가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결국 이 선택은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거예요. 주권자가 투표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사람도 권위를 가진 사람도 주권자 말고는 없어요. 단지 헌법에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으로 결론을 내게끔 해놨긴 합니다만 이 두 의회든 헌재든 결국 중심에 놓는 거는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권자의 목이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 이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아요.
근데 대통령이 이 책 한번 보세요. 이 책 보시고 이 책을 가장 읽었으면 하는 사람은 그럼 윤석열 대통령? 뭐 그분이 책을 잘 안 보시면 부동시가 있으니까 부인이 보고 좀 읽어주든지. 그래서 탄핵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를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좀 이거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탄핵을 쪽을 지금 해보시는 분들, 지금 드라이브를 좀 걸어보시겠다는 분들도 이 책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탄핵이라는 게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데미지는 최소화하고 코스트는 최소화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구나라는 그런 쪽의 어떤 교훈을 좀 얻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어요. 탄핵이라고 하는 게 헌정질서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관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막고 싶은 분과 그리고 하고 싶은 분 모두에게 필독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이 시절의 풍경과 참 어울려서요. 사실 탄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도 참 이게 여러 살 풍경을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걸 쓸 때가 10년도 태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그거 쓸 때만 하더라도 2016년에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2017년에 탄핵 심판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잖아요. 지금 채 10년도 안 됐거든요. 8년이죠. 8년. 그렇죠. 네. 채 10년도 안 되는데 또 저는 탄핵 국면이 올 거라고는 진짜 꿈에도 생각 안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제가 그 본회장에 있었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제가 국회에 있었거든요. 보좌관으로 계셨다고. 그러니까 보좌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잘 눈여겨봤던 양쪽 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신분은 달랐지만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탄핵 국면으로 또 들어갈 줄은 저는 몰랐다고 진짜 꿈에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또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의 가장 확실한 징표가 탄핵이 일상화됐다. 미국도 지금 탄핵이 일상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핵 일상화라는 게 우리 민주주의 위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참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방송 출연하셨을 때 정치적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그런 정치적 우울증이 요새 이철희 수석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정치뉴스 보면서 앓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과 함께 잘 살 수 있나요? 저도 아직 극복이 안 된 상태라 탄핵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윤 대통령이 빨리 정신 차려서 탄핵 쪽으로 안 가는 길을 선택을 하면 좋겠고요. 해법은 너무 쉬워요. 국민 뜻에 따르면 됩니다. 국민 뜻이 탄핵 쪽으로 가면요. 아니 아직 국민들이 최종 결론을 내린 건 아닐 테니까 국민이 탄핵 가겠다면 어떻게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부인 문제 정리하고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분들이 있으니 여기에 좀 여야나 국가적 에너지를 좀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내겠다라고 하면 뭐 남은 2년 그 버티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양반이 엉뚱한 선택을 해서 뭐 할 테면 해봐. 이래버리면 이건 좀 난감한 상황. 그리고 오늘 그 기자회견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힘을 국민들의 힘을 못 막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한 번은 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 국면을 슬기롭게 잘 풀어내면 또 이게 탄핵의 성공과 실패에 상당한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무슨 그 지난 대선 때 붙었던 두 양반이 2라운드를 한다 이렇게만 볼 일은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항상 국민을 중심에 놓고 국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쪽이 이 국민에게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구독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철희 수석님이랑 또 현안이 있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한참 달리다가 책 이야기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 이야기는 오늘 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시면. 또 저한테요? 네,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수줍은 미소로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로 그러면 주말에 또 이렇게 뉴스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또 정치 뉴스를 또 업으로 다시 하시게 되셨네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정치가 저는 본령을 찾으면 좋겠어. 지금 미국 정치 보면서 제가 많이 걱정스러운 게 우리가 미국을 많이 닮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정치 쪽도 닮아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거든요. 우리에게도 트럼프 같이 아주 양악한 아주 영리한 포퓰리스트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포퓰리스트의 문법에 비춰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둔해요. 영악하지 못하다. 네, 예. 그때 정확한 용어가 있는데 쓰기가 좀 조심스러워서요. 하여간 둔해요. 앞에 한 단어 더 붙여서 둔자를 하는 건가요? 무땡땡해요. 하여간 근데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영리한 사람이 나와서 하면 정말 나라가 거덜날 수 있거든요. 미국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드디어 정치 때문에 망하겠구나, 망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지금 정치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선을 찾다가 안 되면 그다음 차선, 그것도 결국 안 되면 차악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탄핵이 그런 방법일 거다, 차악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문을 본인 스스로 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현명한 해법을 찾아서 나라가 덜 힘들게 국민들 스트레스를 더 줄여가면서 문제를 푸는 쪽으로 기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기대겠지만. 공화정에 대한 어떤 마음까지도 담아가지고 주권자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은지의 뉴스인 여기까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또 책에 대한 많은 관심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지의 뉴스인 11월 7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